번째 지능은 정말 이것 또한 이제 KBS 방송에 나왔던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9번째 지능이라는 책이고요. 우리가 이제 지능하게 되면은 첫 번째 IQ, 너 IQ가 어떻게 돼? 하고 이제 IQ는 아까 지식적인 면이 되게 크죠. 그리고 인텔리전스, 내 지능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이 좀 중요했던 게 EQ, 감성지수라고 해서 이제 내가 진짜 감성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느끼는 거. 그리고 그 다음이 나온 게 SQ거든요. 영성지능인데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살아오면서 느꼈던 점들인데 너무 맞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책을 쭉 읽어보면 되게 좋은데 제일 처음에 나왔던 이야기가 있어요. 게벨스와 게테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똑같은 굉장히 천재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은 똑같이 언어적인 천재였고, 근데 그들이 달랐던 거는 9번째 지능이 달랐던 거예요. 근데 한 명은 위대한 문학가가 됐고, 한 명은 희대의 살인마가 됐거든요. 근데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천재적인 언어 능력을 가졌어. 근데 이제 게벨스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에 폐렴을 앓고 좀 건강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7살 때 골수염을 앓았고 다리를 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가정 형편이 조금 힘들었고 의족을 가진 채 살면서 어린 시절부터 따돌림을 좀 당한 거예요. 슬펐겠죠. 그 심한 외로움과 그 외로움은 증오와 냉소로 변해갔다는 거예요. 근데 괴테는 프랑크푸르크에 저 괴테의 집에 갔었거든요. 괴테의 집은 제가 독일에서 느꼈지만 글이 저절로 써지겠다고 할 만큼 부유한 집이었어요. 집도 너무 예쁘거든요. 그리고 넉넉한 중산층 집안에서 어려서부터 문학이랑 예술들을 이렇게 경험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법학을 전공하라고 했는데 게테는 계속 이제 문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요. 실제로 자기 친구의 연인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이제 그것을 자기 굉장히 고통스러웠잖아. 근데 그것을 자기 친구가 또 죽게 되고 그 자신의 고통을 승화해서 책을 쓴 거예요. 그걸 증오라든가 배신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란 책이 나왔고, 그리고 말년에 또 어렵게 얻은 아들도 잃었는데 그거를 또 파우스트란 책으로, 그래서 단순히 재능이 아니고 자식이 인생과 실존의 가치로 이제 확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럼 무엇이 달랐을까 했을 때 이제 9번째 지능이에요. 우리가 이제 저도 교육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전공하면 교육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뭐 다중지능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가드너의 다중지능, 음악지능, 뭐 신체지능, 논리지능, 뭐 언어, 공간, 인간 친화력, 자기 성찰력, 뭐 자연 친화력, 영성 이런 것들 뭐 이거 검색해 보면 다 나와요. 이제 그런 거 누구나 타고나고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꾸준하게 개발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육 환경, 우리가 좋은 환경이 되어주는 거, 그리고 개인의 노력, 내가 너무 좋아하게 되면 노력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사회적 여건들이 이제 맞추어지는데,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에 의해서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여기서 9번째 지능, 영성지능이 뭐냐고 했을 때, 첫 번째예요. 우리가 이제 영성, 우주에 대한 어떤 생각인 거예요. 내가 누구지? 내가 어디서 왔지? 내가 미래에 어디로 갈까? 내가 왜 존재하는가? 우리가 사춘기 때 생각했던 거 있잖아요. 삶은 뭐고 죽었을 때 내가 어떻게 될까? 애들이 초등학생이 되니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엄마 진짜 천국이 있어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음을 생각해도 너무너무 무섭다는 거야. 그러니까 막 진짜 그게 두려움으로 올 정도인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신과 우리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뭔지에 대한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건데, 그게 이제 남다른 사색이라든지 영적인 통찰을 통해서, 이 말 다 어렵죠? 그러니까 그만큼 답은 없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9번째 지능이야. 그리고 그 존재가 어떤지에 대해서 내가 순수하게 그 존재를 느끼게 되는 거. 그게 이제 9번째 지능인데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서 9번째 지능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부모로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이에게 내가 끊임없이 그런 실존적인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누구인지 뭐, 에이,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되면 애는 그 생각을 안 하죠. 그럼 우리가 30이 돼도 40이 돼도 사춘기, 오춘기, 육춘기를 겪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처럼
부모가 아까 얘기했듯이 지식적인 거, 시험 이런 것보다는 네가 진짜 무엇을 좋아하는지, 네가 그걸 좋아하는 거 보니까 네가 이런 아이구나. 이렇게 그런 얘기를 끊임없이 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이가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법을 찾게 되고, 나도 그랬어. 나도 그렇게 어린 시절에 그런 고민한 적이 있었어. 그리고 그런 실존이라든가 그게 또 고통스럽게 와닿을 때도 있고, 내가 왜 태어났을까? 뭐 죽어버려야지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잠시라도 멈춰서서 자신의 생각과 진짜 가치로운 걸 생각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는 거.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수단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우리의 애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왜 그렇게 무엇을 네가 하고 싶은지, 세상에 어떤 좋은 일을 할 아이인지를 끊임없이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 안 하고 에이, 시험 쳐라, 학교 가라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학교도 가기 싫고 시험도 치기 싫은 거죠. 왜?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답 없는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 인생의 목적은 뭘까? 어떤 일들이 의미 있을까? 스스로에게 이제 던지게 되는데요. 중요한 점은 이런 질문에는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정답이 없죠. 그러니까 바로 그 정답 없는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9번째 지능에서 오는 거예요. 정답은 없지만 멈출 수 없는 질문들이죠. 자신이 어떤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질문을 계속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내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떤 일이 행복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까지 애들이 이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고 있으면서 이를테면은 TV나 이제 뉴스에 나오는 이제 지금 최근에 뭐 선거라든지 뭐 산불 일이라든지 뭐 우크라이나와 이제 러시아의 전쟁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서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9번째 지능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소식을 접할 때 귀가 열리고 눈이 뜨이는 거예요. 아이들이 좀 그렇더라고. 저희 애들도 그런 질문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뭐 우크라이나가 뭐 어떤 언어를 쓰는데 걔네가 이렇게 질문을 요즘 유튜버도 많이 발달돼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듣더라고요.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 이런 세상에는 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신이 있다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한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 계신데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서로가 서로를 도울수록 불공평함을 서로가 서로를 도우라고 이 불공평함을 허락해 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9번째 지능이 발달한 사람은 보는 시각과 삶을 바라보는 초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문제만 보는 게 아니고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생각하게 된다. 참된 인간성으로 살아가게 되고 자신도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난 관심 없는데 이게 아니고 같이 함께.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의 잘하는 거 있잖아요. 강점 지능이랑 아까 10가지 지능이 다 뛰어나긴 어렵거든요. 근데 내가 좀 뛰어난 거,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자연 친화적인 게 뛰어난 사람이 있고 그런 거랑 9번째 지능이 만난다면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굉장한 예들이 나와요. 세계적인 진짜 이렇게 이제 유명하신 분들, 진짜 성공하신 분들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부모로서 9번째 지능을 내가 한다면은 항상 그 아이와 대화를 하고 아까 독서도 얘기했잖아요. 자신의 애를 관찰하면서 어떤 지능이 좀 애가 뛰어나지? 근데 그게 답은 아니죠. 그리고 또 애가 부족한 점과 약점을 알고 또 그 부분을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잘하는 점이 있으면 그 잘하는 부분이 어떤 건지도 내가 관찰하면서 내가 그런 것들을 개발시켜 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는 잘하는 것들을 더 할 수 있게. 잘하는 거 그냥 놔두고 예를 들어서 수학을 잘한다. 수학을 잘하니까 자기가 못하는 과학이나 사회를 가르쳐야지 이런 것보다 잘하는 걸 더 잘하게 하잖아요. 자신감이 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본인의 강점을 키우는 게 되게 좋고요. 9번째 지능은 리더십을 키운다. 세상을 바꾸는 리더의 공통점이 뭐냐면 9번째 지능이 잘 개발된 사람의 두드러진 특징 하나가 뭐냐면 탁월한 리더십이래요.
아홉 번째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주위 환경과 상황의 큰 그림으로 보기 때문에 대부분 정서적인 안정감이 높습니다. 함께 있으면 주위 사람들을 편안하게 느끼고 그들은 큰 기복이나 동요가 없기 때문에 아홉 번째 지능은 삶에 대한 철학과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이제 크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컴패션이라고 하잖아. 우리가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리치가 얘기했듯이 다른 사람을 긍휼한 마음을 또 가지기도 하고 공감하기도 하고 사회 정의를 추구하기도 하죠. 평정심과 안정감 그리고 큰 시야와 정의로운 가치 때문에 리더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가 막 베푸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제가 베푸는 사람을 봤을 때 진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배려심으로 베푸는 사람이 있고 베푸는 것 자체는 되게 기쁘거든요. 근데 그 기쁨 자체만으로도 베푸시는 분이 근데 그게 뭐가 맞다 틀렸다는 전혀 아니야. 근데 내가 진짜 상대를 위한 마음으로 내가 계속 하잖아. 그럼 그게 서로가 진짜 진심이게 느껴지고 규칙성 있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보니까. 그러면서 단순한 재능을 개발하도록 도와주는 보조적인 차원이 아니라면 세상과 시대를 큰 변화를 미치는 그런 리더로 개발하는 거랑 연결이 돼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훨씬 더 멀리 보고 크게 보고 모든 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제 내 관점이 아니고 세상을 바꾸는 관점으로 이렇게 넓게 멀리 볼 수 있는 것들이 생긴다. 그럼 뭐 아홉 번째 지능을 측정 가능한지 뭐 이런 얘기들도 이 책에서 나오고 그럼 내가 진짜 아홉 번째 지능이 개발 가능한 지능일까 궁금하지 않아요? 타고나는 것인지 개발 가능한 것인지 맞죠? 근데 아홉 번째 지능은 정말 개발 가능하거든요. 어떻게 개발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공감 능력이에요. 우리가 이제 저도 최근에 이제 리더십에서 되게 중요한 관점이 상대를 배려하고 공감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고 제가 신문 스크랩에도 요즘 되게 많이 하는데 타인의 감정과 상황을 이해하는 능력, 나라는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내 관점이 아니고 친구와 가족, 나아가서 내 공동체의 문제를 이해하는 그런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관점으로 보면 이해 안 될 수도 있잖아. 근데 타인의 관점으로는 이해되는 게 그게 내가 완전히 타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 시점이, 관점이. 그래서 반대로 공감 능력이 발달한 아이들일수록 주변 상황에 적응력도 뛰어나고 자연 친화적인 지능이랑 인간 친화적인 지능이 골고루 발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정말로 독서를 하고요. 자연에서 뛰놀게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로서의 역할은 내 아이가 왜 사는지 스스로 답하게 내가 답을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런 생각할 수도 환경을 주는 거예요. 하버드 학생의 가장 큰 매력이 무엇냐고 물었을 때 하버드 학생들 뜨거운 학구열과 열정이죠. 근데 그 열정이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고 스스로 세상과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좀 저도 공부만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 열정은 그냥 나오진 않잖아요. 제가 오늘 오면서 맨디의 키노트에 맨디가 하는 강의를 들었었는데 맨디는 원래 공부벌레였대요. 공부 말고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었대요. 그렇게 좀 보이잖아, 소극적으로. 그래서 자기가 아메이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대. 근데 아메이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자기가 변화되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이제 공부를 잘했던 그 어떤 자기의 긍정적인 씨앗이 뭔가 성실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메이 비즈니스에서 꽃을 피운 거죠. 원래라면 SNS를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본인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파트너들이 인스타그램을 하세요. 스포너님 영상을 한번 올려보세요.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하버드 학생들이 공부할 때 보면 제가 이제 리딩으로 리더하라고 봤을 때도 천재들이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너무 잘 안다고 표현돼 있거든요. 그 책에서도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해서 진지하고 겸손하다.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우주 차원으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는 굉장히 작은 존재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나약한 존재이고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들은 선택의 자유와 선택에 따를 수 있는 책임이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있는 사고가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래서 굉장히 겸손하다는 거예요. 한국의 학생들 반대로 한국의 학생들은 부모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은 공부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들은 상당수 왜 열심히 공부하는지를 모르면서 부모에게 공부하라는 강요를 받는다는 거예요. 좋은 성적, 좋은 대학. 저희도 아까 봤잖아. 나도 그랬어. 와, 서울대 의대생이 3명이 나오니까 그냥 봐도 흐뭇하더라고. 제가 대통령 1번부터 12번까지 그래도 한번 읽어봤거든요. 서울대 안 나오면 대통령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3명 정도가 서울대가 아니었어요. 네, 다 서울대였어. 올 9명이 서울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그런 좀 내재되어 있는 공부해라, 좋은 대학, 좋은 학벌에 대한 생각이 사실 있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엄청난 양의 지식을 배운다. 하지만 남들이 학교에 가니까 하고 정해진 수업이니까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공부를 한다. 남들보다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은 좋은 대학,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남들과 경쟁에게 이기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조세핀 교수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누군지 아시죠? 하버드의 이제 그 아동심리학과 교수님이신데 성적 위주로 아이들 가능성과 미래를 평가한다면 그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정글일 수밖에 없어. 걔 밟고 일어나야지. 걔 이겨야지. 아, 오늘 맨디의 그 얘기를 읽으면서 자기도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회사를 갔는데 생각보다 부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애들이 욜로를 실천해가지고 돈도 안 모으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자기는 조금 이제 현실적으로 현타가 왔다고 했었는데 가난과 결핍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연민이 당연히 없겠죠. 내가 내 살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에게 당연히 무관심하겠죠. 그러니까 요즘 애들도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진짜 내가 우리 아이를 특별하게 키우고 싶으면 이 여기서 말하는 9번째 지능을 내가 집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근데 그 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어떤 가치가 있을까에 대한 생각들을 끊임없이 내가 어릴 때부터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를 맨날 질문만 하잖아. 애들은 좀 두려워하거든. 우리가 질문을 갑자기 받았을 때 그렇잖아요. 제가 진짜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 엄마들이 몇 명 있어. 근데 얘기해주지는 못해. 어떤 생활 속에 자신의 어떤 어법의 어떤 스타일이니까. 근데 충분히 대화를 하고 질문을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같이 파트너들이랑 같이 이제 동행을 하거나 이제 후원을 가할 때 스포너님이 너무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사업 얘기를 바로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저렇게 티타임이 길까?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 몇 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충분히 그 사람과 공감하고 티타임을 통해서 기분이 좋잖아요. 그 다음 얘기는 길지 않아도 그냥 팍팍 전달이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왔을 때 바로 어떤 얘기에 임팩트가 강할 수도 있지만 그럼 그 사람은 한 번 이상 나는 만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라는 개념 속에서 머릿속을 심어주고 같이 함께하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게 바로 영성지능이에요. 그리고 자발적이고 창의적으로 그 문제를 돕는 거, 정답을 가는 과정을 돕는 거. 그래서 김명희 스폰서님 그랬잖아. 30대 이후로 진짜 멘토가 필요하다. 그 전까지는 그냥 정규 교육을 받고 자기 인생의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30대가 돼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영성지능. 왜? 답이 없는 생각을 계속 해봤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쵸? 그리고 답을 내가 찾아가는 과정이, 여정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질문을 했던 아이들은 진짜 문제가 있을 때 창의적으로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학교라든가 친구의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울증, 자살 시도하는 아이들은 획일화된 어떤 그 가치 속에서 자기 존재를 못 찾은 거죠. 그러니까 왜 태어났는지에 대한 이유도 특별히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특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리더십은 결국 사람이다. 나보다는 우리보다는 전체를 생각하는 진정한 리더십의 인재를 길러내려면 9번째 지능 개발에 구체적인 방법과 관심을 가져야 된다.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아마 수학 올림피드 대회에서는 뭐 탑3 안에 들겠죠. 근데 수학을 좋아하지 않는 거는 진짜 꼴찌였잖아요. 행복지수 OECD 국가 중에 34개 국가 중에 27위, 청소년 자살률 1위예요. 끊임없이 이제 이 아이들이 행복권보다는 막 진짜 학원을 돌고 진짜 내가 진짜 행복한지 이런 생각들을 못하고 살고 있는데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저는 진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여기 와서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40대 이후로 되게 아내 비즈니스 시작하게 되면서 그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내 살아가는 이유라는 거예요. 아까 그 선생님도 얘기했지만은 그 이유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내가 이걸 좋아하는구나, 내가 저거를 싫어하는구나, 내가 이 좋아하는 것들을 어떻게 수익을 창출해볼까. 저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이폰을 만든 누구예요? 스티브 잡스가 정말 돈을 벌자고 아이폰을 만들었다기보다는 아이폰이 되게 선명하잖아요. 너무 대화가 없는 시절에 그 핸드폰 하나로 가족과 가족을 연결할 수, 그래서 사운드랑 이제 이 화면이 되게 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큰 가치로 시작했기 때문에 더 큰 가치가 연결이 되는 거, 돈은 따라오게 되는 일인 것처럼 내가 진짜 그거를 실천한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 네, 음식 다 됐나요? 완전히 마무리됐어요? 네, 마지막에 영상이 있는데, 네, 저는 어떻게 할까요? 볼까요? 네, 요거 보고 마무리할게요. 머리가 진짜 좋으면 양심. 한 번만 더 눌러줄래요? 연결할 수 없다 붙어가지고. 이게 다 느껴져요. 근데 원래 이제야 말하는 영성지능이 말하는 영성지능인데 이게 제일 중요한 영성지능 좋은 게 약간 성인은 총명의지하다 영성지능 끝내주는 얘기라서 총명하는 거는 잘하는 사람들 총명한 사업 잘하는 사람들이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IQ도 달라 수학보다니까 숫자를 보면 안 좋아요. 기분도 안 좋고 소통이 잘 안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숫자만 보면 소통이 잘 일어나고 무슨 말 하는지도 잘 알고 그래요. 여러분들이